미국은 한국에게만 기술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죠.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에게 원전, 조선, 군사기술까지 몰아주고 있습니다. 왜 유럽이 아닌 한국일까요?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를린 국방부 청사 7층 회의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어요. 김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이 한국에게만 왜 이렇게 관대한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모두 최근 한국 방산업체들의 유럽 진출 현황을 담은 자료들이었어요. 독일은 나토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우리가 미국 방산업체들과 수십 년간 협력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F-35 핵심 기술은 한국이 먼저 받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도 한국과 우선 추진한다니요. 피스토리우스 장관이 파일 하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서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숫자를 가리켰어요. 독일 자주포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더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뿐인가요? 로마니아는 K2 전차를, 체코는 FA50 경공격기를 선택했습니다. 장관이 또 다른 파일을 넘겼어요. 모두 우리 독일 제품 대신 말이에요.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좌관이 태블릿을 건넸죠. 르코르니 장관이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프랑스 국방부 브리핑 자료가 떠올랐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3년간 급속히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지난주 파리 출장 때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파리 국방부 발몰드 청사. 한국 무기가 우리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라팔 전투기보다 FA50을 선택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요. 회의실 한쪽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핀이 곳곳에 꽂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한 참모가 물었어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르코르니 장관이 답했죠. 3년 전만 해도 5개국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20개국이 넘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장관님,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문제예요.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고급 기술력만 자랑해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그때 국방산업본부 국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닙니다. 공장 건설부터 기술 이전, 심지어 정비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유럽이 놓친 결정적 차이점 말이죠. 예를 들어 폴란드 K9 자주포 사업을 보세요. 한화 시스템은 현지에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폴란드 기술자들을 직접 훈련시켰죠. 우리라면 완제품만 수출했을 겁니다. 르코르니 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맞습니다. 일석이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왜 미국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3주 전 워싱턴 DC 펜타곤 최고층 국방장관 집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장관이 책상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뒤로는 펜타곤 중앙광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군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오스틴 장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이야기였거든요. 미국만 모든 걸 떠안을 순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제 귀가 쫑긋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를 생각해보세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긴급 도입했을 때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자국 자주포를 지원했죠. 그리고 급하게 대체 무기가 필요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 뒤에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스틴 장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와 한국 한화시스템 중 누구를 선택할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한국을 선택하라고 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독일이 아닌 한국을 추천했다니요.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6개월 만에 첫 배치를 완료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거든요. 독일 제품이었다면 최소 2년은 걸렸을 겁니다. 오스틴 장관이 저를 돌아봤어요.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폴란드에게는 당장 무기가 필요했죠.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정비 교육까지 실시했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화 시스템 기술진 30명이 폴란드에 6개월간 상주했거든요. 폴란드군에게 K9 운용법을 직접 가르쳤죠. 독일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매뉴얼만 던져주고 끝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동맹의 모습입니다. 그때 국방차관 캐슬린 힉스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장관님, 한국 관련 브리핑 자료 준비됐습니다. 힉스 차관이 태블릿을 건넸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신 동맹국 기여도 평가 보고서입니다. 오스틴 장관이 화면을 켰어요.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한국이 1위였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맹국별 방산협력 기여도입니다. 힉스 차관이 설명했어요. 기술 이전 의지, 공동개발 참여도, 현지 생산 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거예요. 한국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영국이었어요. 독일과 프랑스는 한참 아래에 있었죠. 유럽은 여전히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요. 오스틴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걸 사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르거든요. 그가 KF-21 전투기 사진을 가리켰어요. 한국은 우리와 함께 만들자고 해요.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죠. 정말 그랬어요. KF-21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뿐인가요? 힉스 차관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한국은 수출도 적극적이에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한국 무기가 세계 곳곳으로 나가고 있죠.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미국 방산업체들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부품 수출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계산이 있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는 어떤가요? 오스틴 장관이 물었죠. 자기들만의 기술을 고집해요. 미국 부품을 잘 안 쓰려고 하죠. 힉스 차관이 답했어요. 유럽은 미국과 경쟁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협력하려고 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한미 방산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과연 우리가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때 힉스 차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대통령님.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시네요. 정말 일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제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유럽협력과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정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미 방산협력이 나토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30분 후 국방부 대회의실. 장관님을 비롯해 차관, 각 실국장들이 모두 모였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럽협력과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프랑스 외교부가 주한 프랑스 대사를 통해 공식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가 떠올랐어요. 프랑스 외교부 공식 성명서였죠.
한국의 급속한 방산업 성장이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관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인가요? 첫째, 한국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과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K9 자주포가 독일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스크린에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독일 대당 700만 달러, 한국 K9 대당 350만 달러. 절반 가격이네요. 차관님이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때 정보본부장이 추가 자료를 펼쳤어요. 더 심각한 건 유럽 고객들의 반응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어요. 각국 국방장관들의 발언 모음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작년 발언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납기도 빠르다. 독일 제품 같으면 3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해결해준다. 장관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유럽 입장에서는 황당하겠군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보본부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루마니아도 비슷한 반응이에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의 발언이 이어졌죠. K2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게다가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유럽협력과장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프랑스 방산업체 탈레스의 CEO 파트리스 카인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중년 남성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죠. 한국이 20년 만에 이룬 성과를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카인 CEO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배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토털 솔루션 방식은 우리가 따라하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토털 솔루션이라.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무슨 뜻인가요? 차관님이 물었어요.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공장 건설, 기술 이전, 정비 교육, 심지어 운용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폴란드 출장 때를 떠올렸어요. 한화 시스템 직원들이 폴란드 기술자들에게 직접 K9 정비법을 가르치는 모습을요. 유럽 업체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요? 아니요, 대부분 완제품만 수출하고 끝입니다. 정보본부장이 답했어요. 기껏해야 매뉴얼 몇 권 주는 정도죠. 바로 그 차이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독일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장관님, 독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시지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독일 국방산업협회 회장이 정부에 한국 방산업 견제 방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장관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견제 방안이라니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수출 규제나 기술 보호 조치일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유럽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한 건가요? 차관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장관실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장관님, 프랑스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주제가 뭔가요? 유럽 방산업 보호 방안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유럽협력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나서야 할 때였죠. 제가 내일 파리로 출발하겠습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오세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가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장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국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박 대사가 저를 맞으며 말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오후 발표할 내용을 미리 입수했거든요. 대사관 집무실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유럽 방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상 한국 견제책입니다. 문화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첫째, EU 역내 방산업체 우선 구매 정책 도입.
둘째, 역외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 의무 강화. 셋째, 가격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가 기준 설정. 모두 한국을 겨냥한 조치들이었어요. 대응 방안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 대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가격도 정당하고 기술도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요. 바로 그때 대사관 직원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대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폴란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내용이. 직원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장관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프랑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박 대사가 깜짝 놀랐어요. 폴란드가 공개적으로 우리 편을 들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국방장관들이 연달아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한국 무기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체코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어요. 가격, 성능, 납기,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유럽 무기로는 불가능한 조건들이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때 박 대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대통령님.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한국 방산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파리 시내 호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에펠탑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유럽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룸서비스 직원이 저녁을 가져왔어요. 한국분이시죠? 젊은 프랑스 청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형이 군인인데 한국 무기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정말요? 네, 특히 K9 자주포요. 독일 거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다니. 이유가 뭔가요? 형이 그러는데 한국은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사용법까지 다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 말이죠. 그리고 AS도 빠르다고 하고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독일 회사들은 고장나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대요. 근데 한국은 바로바로 고쳐준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 가격만이 아니라는 걸요. 서비스, 품질, 신뢰성.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전, 엘리제궁 앞. 마크롱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유럽은 자체 방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만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해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워요. 대통령님,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크롱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단기적 이익만 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능도 더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성능 평가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크롱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서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우리 방산업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30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이며 품질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요. 기술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었어요. 이제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통 강국들만의 동무대가 아니에요. 기술력과 서비스로 무장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거죠. 그 강자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급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 국장님, 저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오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장관님? 우리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프랑스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어떤 압박인가요? EU 차원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지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에게는 한국 무기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째, 가격입니다. 독일 제품의 절반 수준이에요. 둘째, 납기죠. 2년 안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현지 생산까지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 말이죠. 장관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나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브뤼셀에서 EU 국방장관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한국 측에서도 참석해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EU 국방장관 회의 참석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장관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이 직접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통화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흥미롭군요. 차관님이 턱을 쓰다듬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 편에 서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있어요. 외교과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정면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때 장관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참석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숨을 이유는 없잖아요. 정당하게 경쟁해서 선택받은 건데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유럽 무대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일주일 후, 브뤼셀 EU 본부.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27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김 국장님, 괜찮으세요? 함께 온 차관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떨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시선이 집중됐어요. 독일의 장관, 프랑스의 장관. 모두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죠. 한국 대표단을 소개합니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보렐이 말했어요. 오늘은 최근 방산업계 이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독일 장관이 발언했어요.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역외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험해요. 다음은 프랑스 르코르니 장관이었어요. 특히 가격 덤핑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가 저희를 힐끔 봤어요. 공정한 경쟁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요. 이제 동유럽 국가들 차례였어요.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이 일어났어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이 중요하죠. 폴란드의 K9 자주포 도입 결과를 보세요.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예상보다 6개월 빨리 배치가 완료됐고 성능도 기대 이상이에요. 루마니아 장관도 이어서 발언했어요. 한국의 K2 전차는 우리 군의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됐고요. 체코 장관까지 가세했어요. FA50 경공격기 도입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동유럽 3개국이 연달아 우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때 보렐 고위대표가 저에게 발언권을 줬어요. 한국 대표단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일어서서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장관님들, 저희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합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토털 솔루션이에요. 생산부터 운용, 정비, 교육까지 모든 걸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K9 사업을 보시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화 시스템은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500명의 폴란드 기술자를 양성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경제에도 도움이 됐죠. 프랑스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덤핑 아닙니까? 원가 이하로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효율성으로 가격을 낮춘 겁니다. 어떤 효율성인가요? 독일 장관이 물었어요. 첫째, 표준화입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량 생산으로 단가가 낮아진 거죠. 둘째, 통합 설계예요.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서 개발비가 절약됩니다. 셋째, 디지털화죠.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연결돼 있어 효율성이 높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슬로바키아 나지 장관이 발언했어요. 한국의 설명이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장을 견학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공장보다 훨씬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장관이 질문했어요. 그럼 앞으로 EU와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저희는 EU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유럽 업체들과 공동 참여할 수 있어요. 또한 유럽 내 생산기지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 장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올해 안에 폴란드의 두 번째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일 업체들과 부품 공급 협력도 논의 중이에요. 프랑스 장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와는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탈레스와 레이더 기술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프란과는 엔진 기술 협력도 가능하고요.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견제하려던 유럽이 이제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브뤼셀 시내 호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겼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방산업, EU 정면 돌파 성공. 유럽도 인정한 K방산의 실력. 협력에서 경쟁으로 한국의 새로운 도약.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더 놀라운 건 외국 언론들의 보도였죠. 독일 슈피겔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유럽이 배워야 할 점들. 프랑스 르피가로 K-방산업의 성공 비결, 효율성과 혁신. 영국 이코노미스트 방산업계의 새로운 강자, 한국의 부상.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국장님, 이번 EU 회의 성과가 어땠나요? 앞으로 유럽과의 협력 계획은? 한국 방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추구합니다. 기술로 인정받고 품질로 신뢰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장관님이 축사를 했어요. 오늘은 한국 방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30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앞으로 더 큰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방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날, 제 사무실에서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유럽과의 협력 확대가 급선무였어요. 독일, 프랑스와의 기술 공동 개발 추진, 폴란드, 루마니아 생산기지 확장,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도 필요했죠. 중동, 아프리카, 남미 진출 계획.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 개발이었어요. 차세대 무기 체계 연구, AI와 드론 기술 접목, 우주방산업 진출.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국장님,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다음 달 워싱턴에서 한미 방산 협력 확대 회의를 갖자고 합니다.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가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카. 장관님이 답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강해진 만큼 책임도 커진 거죠. 평화를 위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힘은 평화를 위해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나라로 말이에요.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 사무실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정보본부 김 과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독일 연방의회가 긴급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전략방산기술보호법이라는 이름인데요.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30분 후 국방부 상황실에 모든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본부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독일 연방의회 국방위원회에서 어젯밤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화면에 독일어로 된 문서가 나타났어요.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EU 역외 국가의 독일 내 방산 기술 접근을 제한합니다. 둘째, 독일 방산업체와의 기술 협력 시 독일 정부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가격 덤핑으로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한국 겨냥 아닙니까? 맞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때 차관님이 추가 정보를 전했어요. 더 심각한 건 프랑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도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오후 특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브뤼셀 회의에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서유럽과 동유럽 간에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외교과장이 분석했어요.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방산 강국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반면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우리 편이고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폴란드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 국장님, 저 부하 슈차크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관님, 상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독일이 우리의 주권적 선택에 간섭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내일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정식으로 항의할 예정입니다. 동유럽 6개국이 연합전선을 구축한다는 뜻이었어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통화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오스틴 국방장관이 내일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미국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한 걸까요? 유럽의 반발이 이렇게 거셀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오전 화상회의실. 오스틴 국방장관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김 국장,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군요. 네, 예상보다 유럽의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아요. 오스틴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뭐라고 해도 말이에요. 그때 국무부 차관보가 화면에 등장했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방산업 경쟁을 지지합니다. 어떤 형태의 보호주의도 반대해요. 정말 든든한 지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주 펜타곤에서 한미방산협력 2030 비전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향후 10년간 한미방산협력 로드맵이에요. 차세대 전투기, 우주방산, AI 무기 체계까지 포함된 종합계획이죠.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미국이 우리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였어요. 미국의 발표 이틀 후 파리.
마크롱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한국 기자단과 함께 현장에 있었죠.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크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어요.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만의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예상과 달랐어요. 대통령님,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독일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의 계약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것은 단기적 시각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능과 가격 면에서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BBC 기자가 이어서 물었어요. 성능 평가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크롱이 애매하게 답했어요. 그때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협력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크롱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하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여전히 유럽의 벽은 높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장님, 큰 뉴스입니다. 수행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이탈리아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서유럽 국가였거든요. 어떤 무기인가요? K9 자주포와 KAI 헬기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나토 표준에 맞춘다는 조건이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서유럽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파리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스페인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서유럽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국장님, 유럽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서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 종합상황점검회의가 열렸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동유럽 6개국은 확고한 지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견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질문했어요.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는 향후 10년간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때 차관님이 새로운 정보를 전했어요.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이요? 네, 한일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협력이 어려웠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KF-21 프로그램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공동 개발도 검토 중이고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미 동맹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를 약속합니다. 차세대 전투기, 우주방산, AI 무기 체계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겠어요. 정말 놀라운 규모였어요. 우리 장관님도 이어서 발표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함께 나누는 파트너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임도 함께 지겠습니다. 발표회장에는 세계 각국 언론들이 몰려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유럽의 견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 기자가 물었어요. 오스틴 장관이 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동맹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국방장관 그랜트 샵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템페스트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영국까지 우리와 손을 잡자고 나선 거였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거든요. 이제는 세계 최강국들이 우리와 협력하겠다고 나서고 있었어요. 그날 밤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조용한 만찬이 열렸어요. 오스틴 장관, 샵스 장관, 그리고 우리 장관님이 함께했죠.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우리 장관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끊임없이 노력했을 뿐입니다. 30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품질로 승부했어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죠. 오스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요. 유럽 업체들은 아직도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우리의 성공 비결이 바로 그거였거든요.